예, 안녕하십니까. 예, 할리버지 김두영입니다. 오늘은 지금 탄핵 정국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부정선거 같아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그 부정선거를 밝혀내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대통령이라도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해서 계엄령을 내렸던 건데, 지금 그렇고 나서 지금 12월 지금 한 석 달 이렇게 다 돼 가는데, 대통령이 그 부정한 방법으로 영장을 발부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공수처에서 권한도 없는 곳에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참 국민들이 다칠 줄 알고 다칠 것 같아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이제 참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말하자면 이제 체포 홍보로 돼 있죠. 근데 그렇고 나서도 지금 돌아가는 것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KBS에서 추정 60분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추정 60분에 방영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좀 기대 참 반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KBS가 하는 일을 보면은 국민들이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뉴스를 호도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방적인 그런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믿지 못해서 하여튼 어떻게 방송이 되나 하고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그게 1시간, 보통 추적 60분이 1시간짜리인데 제가 한 30분 40분 정도를 보다가 껐습니다. 왜 껐느냐 하면은 그 방송 의도는 아주 확실하게 나와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방송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거를 계속 보기에도 역겹고 너무 잘못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통계학을 전문으로 했던 교수들이나 그런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아주 상이하게 다른 조사를 하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참 염려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큐를 전문으로 하던 이영돈 PD가 유튜브에 뉴스에 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큐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영돈 PD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인물이고 그동안에 많은 다큐를 할 때도 사실을 입각해서 사실대로 왜곡하지 않고 방송했던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일절 날 저녁에 방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유심히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방을 제가 어디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방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본방은 못 듣고 이영돈 PD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또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심호하고 있는 그 교회 채널에서도 그거를 방영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두 가운데 거를 다 봤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아주 참 굉장히 이해가 많이 갔습니다. 이 통계는 말하자면 이게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것까지 모르지만은 박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은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어떤 표본 조사를 했을 때 표본 수가 적으면은 오차가 많아진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을 조사한 거하고 50명을 조사한 거하고 틀리고 또 10,000명을 조사한 것하고 한 10만 이렇게 조사한 거하고 틀리는데 그게 표본 말하자면 거기에 표본으로 설정한 함수가 적을수록
말하자면 오차가 크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선거를 통계를 내놓을 때는 보통 선거가 뭐 선거구가 보통 다 뭐 10만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뭐 작은 데는 뭐 한 4, 5만 될 테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함수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것은 거의 별로 오차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 박사들 얘기가. 여기 보면은 그 박성현 통계학 교수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말하자면은 쉽게 얘기해서 현장 투표한 거하고 사전 투표한 것하고의 그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나온 것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 많이 얻은 거로 돼 있거든요. 여기 통계적으로 나온 거 보면은 민주당은 12%를 더 얻었대요.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53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름까지 다 나와 있죠. 뭐 공개석상에. 그런데 그 53명 중에는 12%가 더 얻었고 일률적으로 더 얻었고 국민의힘은 12%가 못 얻었답니다. 말하자면 똑같이. 그러면은 오차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양 당이 똑같이 50% 형장 투표에서 국민의힘도 50%를 얻고 민주당도 50%를 얻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민주당은 12%를 더 얻어서 말하자면 65%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15%를 덜 받았기 때문에 4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은혜 그 경기도지사 할 적에 그 표가 계속 현장 투표에서 이기고 있다가 동점이 50대 50, 뭐 49대 49 뭐 이렇게 프로수로 나온 것이 밤 새벽 2시 3시 하다가 새벽 4시에 가서는 50대 50으로 딱 되고 그 새벽에는 이제 역전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곳이 전국의 53개 지역이 똑같이 그렇게 됐답니다. 뭐 지금 인천의 연수구의 누군가 그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서울도 다 그렇습니다. 서울도 다 거의가 다 지금 나온 거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뭐 한두 군데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우연일 수도 있는데 우연일 수가 없답니다. 통계 수학은 거짓이 없대요. 그래서 현장 투표에서 내가 40%를 얻었으면은 사전 투표에서도 40%를 얻는 게 아주 지극히 통계학적이랍니다. 내가 45%를 얻었으면 거기서도 45%를 얻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게인데 전국의 53개 지역 뭐 전부 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거보다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됐는데 왜 53명만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그거는 말하자면은 민주당에서 투표를 어느 정도 얻었기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 53개 지역이고 투표수가 많이 떨어진 게는 12%를 얻었어도 말하자면은 국민의힘을 못 이긴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21대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22대에서도 이제 그렇고요. 선거 전략이 미스가 있었죠. 뭐 전부 다 그냥 뭐 한동훈이도 그렇고 뭐 사전 투표를 해야 됩니다. 뭐 사진 투표야 유리합니다. 이게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사전 투표 하라고 해서 사실 그래서 우리도 그 시골에 초월로들도 사전 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날 가면 복잡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사전 투표 또 하라고 또 방송에서도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22대 때 보면은 이게 서울시의 전역이 말하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를 민주당은 더 얻고 국민의힘은 12%를 못 얻은 겁니다. 사전 투표에서. 그래서 다 뒤집어진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인하대의 이병기 교수, 허병기 교수라는 분이 공과대학 학장인데 그 양반이 통계적으로 컴퓨터에 엑셀 파일을 엑셀로 전부 다 증거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저는 그냥
겉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질적인 거를 그 이영돈 PD의 그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요. 통계에서는 그 대다수의 그 대수의 법칙이 그 요번 선거에서는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서성국 씨라고 아주 그 통계 전문가랍니다. 이 양반도 통계 전문가인데 이 양반도 그 증언을 하기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통계랍니다. 뭐 어쩌다 그럴 수가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통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수학은 우리가 그 취미생활로 당구를 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칠 때 제가 그 요즘에 당구를 좀 가끔 배우면서 좀 치는데 당구처럼 정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정직합니다. 뭐 이게 그 뭐 사람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친 대로 아주 정확하게 쿠션도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은 이 선거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또 사랑친례교회라고 정동수 목사 그 인하대 지금 교수도 함께 하고 있는 그 교수님이 이 양반이 통계학 교수인데 통계학 박사인데 이 양반도 그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분들이 이렇게 그 증언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잘못된 것인 사실이다. 그러면 서버를 건강위원회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알 권리를 이렇게 궁금해하고 부정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선관위에서 까면 되는데 그 안 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 소송을 해도 대법원에 가서 엉뚱한 소리나 있었고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그러니까 오죽어야 개혁도 했겠습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 현재 우리가 타겟착으로 보면은 선관위원회는 그 헌법기관이라서 감사도 안 받고 조사도 안 받고 주들 마음대로 그리고 이번에 10년 동안에 그 부정 채용한 것이 전국적으로 1200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부정선거가 많으냐면은 부정을 하려니까 친인척을 다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명 모집하는 걸 2명 모집한다고 그래가지고 친인척도 끼고 다른 사람도 하나 들러리로 끼고 해서 그 채점해가지고 친인척 그래야 이 부정한 것이 발설이 안 되죠. 식구끼리니까. 그래서 선관위원회 그 직원이 뭐 그랬지 않습니까? 가족경영이라고. 아니 헌법기관이 어떻게 가정 경제가 가정이 가족이 경영할 수가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대책으로는 우리가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만이 그 선거를 서로 그 옛날에 그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5투표구, 4투표구 이렇게 있는데 한 투표구에서 선거를 하면은 선거 마감 시간 딱 지나면은 거기 있는 참관인들, 종사원들이 다 이제 개표 상황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려서 반장 선거듯이 칠판에다가 쫙 그 사람 후보를 놓고 한 표씩 들어서 이렇게 보이고 예를 들어서 3번, 뭐 5번, 뭐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저쪽에서 칠판에서는 그 발을정자를 써서 그렇게 해서 개표를 한답니다. 아주 사람들 의심이 없죠. 투표함도 옮기는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해서 거기 총체적으로 나중에 개표 다 끝나고 나서 아무게 1번 후보는 몇 표, 2번 후보는 몇 표에 해서 그거를 취합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태안 같으면은 군에다가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다른 거에 다 취합을 해서 전체적인 거는 선관위원회로 갈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전산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이왕에 지금 아직 대통령께서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구속도 취소돼야 되고 또 헌법재판관에서 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심의하고 있는 거 지금 평해를 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내란을
그 민주당에서 그거를 걸어서 탄핵을 했는데 그 내란죄를 뺐지 않습니까? 뺐으면은 그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논할 것도 없이 그냥 각하하면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엔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어제 그 3.1절에 광화문과 그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하고 또 대학로에서 대학생들 뭐 이렇게 돼서 참 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제일 많은 인파가 모여서 탄핵 반대를 했고 대통령을 구속을 취소하라고 그러는 그런 그 함성을 국민의 소리로 들었는데 그 소리를 그 헌법재판관들이 뭐 기가 먹었으면 모를까 기가 먹었어도 눈은 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좀 좋은 방향으로 평의해서 이거는 그 탄핵 조건이 안 되니까 이건 각하해야 된다 해서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면은 반드시 몇십 년 동안 그 또아리를 틀었던 그 좌파들이 지금 국회, 뭐 정부, 뭐 심지어는 군인, 경찰, 뭐 검찰, 법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헌법재판소에도 그렇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모든 기관에 몇십 년 동안 서서히 들어가 있던 그 좌파 인사들을 다 축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은 그 우리 손주들이 좀 살기 좋은 그런 그 이념이 그 지배하지 않는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가 그 확립되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우리는 미국하고 친해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 어려서 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저 어려서 국민학교 때 그 미국에서 원조하던 그 우유도 먹어봤고 강냉이 가루로 죽을 써서 학교에서 배식을 할 때 강냉이 죽도 먹어봤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의 구호물자 옷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많이 얻어다 입고 한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은 조금 잘 살아서 그런지 옷 같은 건 안 얻어 입었지만은 그런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누가 도와줬습니까? 소련이 우리를 도와줬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도와줬습니까? 미국이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이 우리 옆에 그렇게 같이 안 있었으면 벌써 우리나라는 날라갔습니다. 벌써 김일성, 김정일이가 호시탐탐 매년 그 우리나라를 그 침범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도 미국이 옆에서 우리가 방위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지껏 견딘 거 아닙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정치에 무례한이고 또 정치 논객도 아니고 또 그런 평론가도 아니지만은 시골에 사는 우리가 그런 그 촐로지만은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게 이거는 그게 아니구나 해서 가끔 제가 이렇게 시사적인 문제 또 꼭 또 얘기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전한길 씨가 얘기했듯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그 대통령 변호인단에 자기도 이번에 계명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애기 임신하고 애기 출산하고 애기 보육원을 하고 집안에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내렸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자기도 계몽이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계몽이 돼서 돼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어제 3.1절인데 3.1절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인구 수로 보면은 그 종교인이 1몇 프로래. 2%가 안 되는 종교인인데 그 중에 33인 그 독립선언 초안을 작성하고 속립선언서를 발표했던 33인 중에 50% 16명이 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뭐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하지만은
그 1.2%, 2%도 안 되는 그 인구에 비해서 2%도 안 되는 기독교인 중에 말하자면 그렇게 그 비중을 차지한 50%의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또 했다는 얘기는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그 일념이 아주 대단했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바탕으로 우리가 건국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독교 바탕을 세워서 건국이 됐고 또 기독교가 그렇게 어려운 때는 나서서 나라를 뭐 3.1운동을 그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해서 독립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자주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기틀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세월이 지나면서 해방신학이나 그 다원주의에 물들어 있던 그런 그 많은 그 신학생들이 커가지고 전국의 목사들로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도 지금 사실 그런 그 좌익의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교회도 좀 바로 서야 되고요. 저는 다행이지만은 그런 종류에 있는 그런 목사님 밑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고 확실한 신앙관과 그런 그 국가관이 계신 분이 목회를 하시는 분이 그 교회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타락됐다, 대형 교회들을 보면은 참 엉뚱한 소리나 해쌓고 그 참 헛소리나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요. 물론 뭐 우리가 심판할 건 아닌데 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로 나보고 누가 뭐 너는 왜 이렇게 우로 치우치느냐고 그러지만 나 우로 치우친 것도 없어요. 좌로 치우친 것도 없고 나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같았으면 과연 이렇게 했겠는가.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갔을 때 장사치기들이 자기 사욕을 치우고 그 교회를 성전을 더럽혔을 때 예수님이 그 물건 파는 걸 다 내쫓고 다 내쫓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런 너희는 왜 그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우로 치우쳤느냐고 그렇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치기더라고 그 사리사욕 취하는 그런 놈들 그냥 놔뒀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그런 신자들로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하는 그 그림자라도 쫓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오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수님이 과연 지금 이 현 시국을 좋다고 보시겠는가 기뻐하시겠는가 그럼 기뻐하지 않겠다고는 생각을 듭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어떤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가 잘 평정이 되어서 원상복귀되고 우리가 경제도 좀 살고 애교도 활발하게 해서 우리가 다행스러운 거는 국방력도 세계 뭐 5위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첨단 무기를 우리가 참 비행기 한 대, 자동차 한 대를 못 만들던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를 말할 것도 없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전투기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탱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아주 참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긍심도 갖고요. 우리가 무엇 답답해서 사회주의로 돌아갑니까? 중국을 왜 중국몽을 합니까? 그 멍청한 그 사람들이 중국몽 뭐 이따위 소리나 있었지. 이게 그 머저리 같은 놈들이죠. 내가 보기에는 생각을 그런 사람들이 5년 10년을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정신 좀 똑똑히 차리고요.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